했고요. THD는 토탈 하모닉 디소션의 약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탈은 전체, 하모닉 디소션이라는 말은, 하모닉스라는 말은 고조파, 그러니까 1km 넣으면 거기에 대한 정수배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특이하죠? 왜 정수배로만 나올까? 그게 짝수차도 있고 홀수차도 있는데 어쨌든 정수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진동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진동 메커니즘이 고장이 나지 않으면 많은 왜곡들은 바로 고주파, 정수배로 나와요. 그 중에서도 낮은 차에 많이 집중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2차 같은 경우에는 비례증성이라고 얘기했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익스펜드가 된다든지 주로 이제 스피커에서는 더 이렇게 눌러져 컴프레션 되는, 위아래가 이렇게 컴프레션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반드시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감도입니다. 감도. 감도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얼마큼 나오냐는 거예요. 센시티비티라고 그러고, 근데 이거는 1m 1와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다가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 동일한 잣대로 가지고 보기 위해서.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특성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하나의 값을 나타내야 되겠죠. 싱글 넘버로, 그렇죠? 싱글 넘버로. 그러니까 몇 데시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감도를 정할 때. 그래서 앰프 설계하는 사람은 1kT 뭐 이걸 가지고 보통 많이 해요. 스피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 쪽 정기적으로 보시는 분하고 스피커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스피커는 굉장히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물리적인 잣대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아까 우리가 유효재생 대역을 정했죠. 뭐 예를 들면 100Hz부터 10kH까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룰이 어땠냐 그러면 최고로 잘 나오는 대역을 한 옥타브 평균을 한 다음에 거기서 10dB 떨어지는 상한치, 하한치의 값을 가져간다 그랬죠. 여기서 감도를 시청할 때는 그래서 몇 데시벨이냐 이야기하면 1m 1와트에서 몇 데시벨이냐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물론 비록 내가 10cm도 되지만 1m를 다시 환산해가지고 거리가 2배가 6dB 떨어지는 형태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은 유효재생 대역을 갖다가 평균을 하는 거예요. 대역 평균. 해서 어떤 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 값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게 60168-5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감도에 대한 나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정된 주파수 대역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유효재생 대역. 유효재생 대역이 어떻게 뭐 이렇게 0도에서 하나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아웃 포인트에 대한 리스닝 윈도우, 청취 영역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9개에 대한 평균을 얻은 다음에 그래프가 나오면 또 이걸 가지고 또 최고 감도 주파수에서 옥타브를 갖다가 스무딩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10dB 떨어지는 지점을 찾고 그 대역 내를 갖다가 또 평균을 해가지고 나온 그 값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처음에 룰을 정해가지고 다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비 업체랑 해가지고 조인을 해서 같이 만든 게 이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있고 사운드 책도 있고. 다음. 그리고 임피던스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해되시 임피던스예요. 아까 임피던스는 우리 정기적인 임피던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주파수에 따라 바뀌는 전압, 주파수에 따라 바뀌는 전류, 전압을 전류로 나눠 본 그 값이에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도 주파수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전압이 있고요. 이걸 갖다가 전류로 나눈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임피던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앰프들은 있잖아요. 앰프들은 정전압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가지고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스피커에서 힘을 주는, 스피커에 받는 힘이거든요. 힘은 B에다가 L에다가 전류가 곱해지는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류에 의해서 힘이 만들어지는 관계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환상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얼마나 센 자석을 쓸 거냐? 자석 밀도 같은 거예요. 맥가우스 막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자석 밀도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턴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개 갭 내에 갖고 있는 이 자기 만약 NS 있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게 코일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지? 총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센 놈의 자석일수록 전류를 좀 힘이 크게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전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힘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류 구동 방식을 써요. 이거는
언제일 때만 가능하냐? 바로 무빙 코일 방식일 때만 이러는 거예요. 정전형 상판 자석형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게 요걸로 가지고 구동을 하는 거라고. 전류를 가지고. 전류잖아요, 전류. 그렇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냐?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압은. 우리가 뭐 4ohm짜리 스피커다. 1W를 넣어주고 싶어. P는 R분의 V 자성에서 1W야. 얘 4ohm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2V가 걸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2V가 되면 1W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1W가? 이게 알아요. 이게 8ohm이야. 그러면 2.83V.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2.83V를 걸어준다고. 전압을. 그렇죠? 아니면 뭐 1W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V를 걸어줘요. 그 걸어준다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 모든 주파수에서 다 2.83V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1Hz에서도 2.83V가 걸리고 10Hz에서 2.83V가 걸리고 10,000Hz, 20,000Hz 다 2.83V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앰프가 정전압, 콘스탄트 볼테이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될까요? 좋은 앰프는 그렇게 돼요. 내가 어떤 부하가 걸리더라도 모든 주파수가 2.83V가 나오고 2V가 나오게끔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진짜 그렇게 되는지. 만약에 이게 정전압이 아니라고 하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전압이 아니니까. 그래서 임피던스를 잴 때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일정하다고 하면 이것만 재면 되겠죠. 내가 2.83 넣어줬어. 이거는 2.83이야. 모든 주파수에서. 이거는 F에 대한 변수가 아니고 상수야, 상수. 상수고 이거는 무조건 2.83이야. 그럼 이것만 재면 되겠죠. 이렇게 재는 게 원채널법이에요. 하나만 재겠다. 전류만 재겠다. 근데 나는 이것도 못 믿겠어. 이것도. 그러면 투채널법을 돼요. 이거는 1번 채널, 2번 채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해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왜? 지금 이야기가 설명한 게 이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이게 이야기예요. 그 임피던스 측정을 할 때 투채널로 왜 재야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에서는 반드시 투채널로 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재요. 어떻게 되냐? 1번 채널은 마이크 들어오고요. 2번 채널은 요거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한 번에 윅 되면 SPL 커버도 슉 나면서 임피던스 커버도 같이 나오게 측정하는 장비들 있죠. 와,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 장비는 두 개가 동시에 나와. 그 제대로 된 측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콘스탄트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재버리면 임피던스 커버 자체가 완전 엉망으로 나와요. 편차는 볼 수 있어요. A하고 B하고 편차. 그거는 QC 라인에서 쓰라고 나온 개념인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연구실에서 개발자들이 쓰라고 한 툴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것도. 완전 투채널로 돼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안 해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몰라요. 이게 많이 측정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임피던스 박스라는 게 여기 물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도대체 왜 쓰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왜 있냐라는 게 저게 스피커를 하면 그냥 마이크로폰 잴 때는 제가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저걸 사라고 돼 있거든요. 임피던스 박스를. 나는 임피던스가 무슨 박스는 알겠어. 아, 박스. 임피던스가 뭐지? 그것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임피던스 왜 측정해야 되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임피던스가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스피커는 전기가 기계적인 운동을 해서 음향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 정기적으로 전압하고 전류를 대도요. 스피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재도 아까 이걸 재면 결국은 나오는 것들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임피던스 곡선이 나오죠. 이거는 크기만 있는 거고 또 페이즈 특성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페이즈 특성들이 같이 나와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두 가지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 하면 스피커에 대해서 이건 감도가 얼마고 전기를 얼마만큼 소모하고 저음을 얼마만큼 펀치하게 내줄 건지 루즈하게 내줄 건지 박스 사이즈가 얼마 정도 돼야 되면 포트 길이가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이 댐핑이 되니 안 되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스피커의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기계적인 많은 특성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만 정보만 더 주면 있잖아요. 이거 두 번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질량 조합표를 두 번 측정해 보면 얘 갖고 있는 구동력 힘이 얼마인지 아까 요거도 알 수 있어요. 요거도. 그리고 1m 1W 넣었을 때 음압이 몇 데시벨 나오는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뭘 재면 스피커의 진동판 사이즈를 재면 그거는 자로 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 재보면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스피커의 정기적인 특성, 그 기계적인 특성, 음향 특성까지. 나는 정기적으로 그냥 전압하고 전류해가지고 이게 반자해가지고 이것만 쟀는데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피던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재면 진짜 많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선형 영역에서 나오는 TS 파라메타라는 걸로 보여줘요. 근데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 건지. 근데 얘기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현상, 음향적인 현상을 전기라는 도메인에서 있잖아요. 곁다리를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조심해서 측정을 해야 돼요. 뭐냐고 하면 왜곡이 있으면 안 돼요. 왜곡이. THD 있잖아요. THD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게 안 보여. 거짓된 데이터로 보여줘요. 내가 곁다리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 레벨이 너무 작은 거예요. 선형 영역으로 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스피커는 선형 시스템이 아니죠. 아까 처음부터 왜곡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작게 재면 있잖아요. 그 왜곡이 없어져요. 그 얼마만큼 작게 내야 되는 거지. 이 마이크로 스피커는 0.01V, 제너럴 스피커는 0.1V 수준. 그럼 0.1V를 넣어볼까요? 그럼 몇 와트인지 0.1의 제곱을 4로 나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0.01을 4로 하면 수 미리와트밖에 안 되죠. 수 미리와트 정도의 음을 들으면 왜곡이 하나도 없이 1kg 넣으면 1kg 나오고 1kg 넣으면 2kg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만 내가 정기적으로 보면 기계적인 상태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 쟀다고 이거예요. 그냥 1와트 재가지고 확 다 재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 2V, 2.83V 넣고 막 임피던스 커브가 나오고 있는 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그 값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의 값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박스가. 그리고 전혀 다른 의미의 결과들이 나오고 물리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고요. 그때는 어떻게 재면 되겠어요? 그때는 정기적으로 잴 수가 없죠. 만약에 선형 안 되고 비선형적으로 내가 저걸 일단 1와트 특성을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진짜 1와트로 막 들고 있는 이 특성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정기적으로 잴 수 없어요. 그때는 뭐로 재냐? 레이저로 재야 돼요. 진동 그 자체는 왜곡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레이저는 10와트, 100와트에서 잴 수 있어요. 아까 임피던스를 알려면 뭘 하면 돼요? 힘을 속도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레이저로 재면 변이 나오면서 미분해지면 속도가 다 나와요.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재는 게 이런 그 제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선형 영역이라고. 선형 영역. 표준 문서에도 딱 나와 있어요. 선형 영역. 근데 선형 영역이 뭐예요? 선형 영역이 얼마 되냐는 데서는 아무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선형 영역은 SNR이 40dB 이상을 확보가 돼요. 기본적으로. 표준 문서에 그렇게. 그러면 1%, THD가 1% 이상 넘어가면 선형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다음. 이 고백 안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데모로 들어가니까 쉬워요. 임피던스인데 이게 전압을 측정하면 있잖아요. 여기는 전압이 일정하죠. 보이겠죠? 좋은 앰프예요. 아름답죠? 이게 밑에 있는 까만 게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앰프가 갖고 있는 왜곡이에요. 근데 크죠? SNR. 좋은 앰프예요. 이게 이렇게 플랫하게 나온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좋지 않은 앰프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 측정하고 있는 앰프를 한번 재보세요. 이게 진짜 이렇게 잘 나오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특히 PASR 램프는 완전 엉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내가 아름다운 그 더미 저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인덕턴스 성분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리지스턴 성분만 있는 포럼도 잘 나오는데 그 스피커를 거면해서 앰프 특성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로드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랫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맞아요. 그래서 모든 나눠줄 때는
전압에 대한 이게 출렁임을 갖다가 보상을 해주는 게 좋은 장비예요. 이게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전압도 고려가 돼서 측정하는 장비가 좋아요. 다음. 그래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전압 측정했는데 막 왜곡이 생기죠. 이렇게 왜곡이. 이 회색이 왜곡이거든요. 이건 언제 생기냐? 앰프가 DSP가 걸리는 앰프 있잖아요. 그렇죠? 컴프레셔가 걸린다든지 보호회로 막 이런 게 이렇게 생겨요. 절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앰프에 계층용 앰프는 절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증폭만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요즘 뭐 디지털 앰프 해가지고 막 기능 되게 많은 거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터미널. 이 스피커 터미널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중국산 아크릴립 싸구려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 좀 이렇게 잘 안 물리잖아요. 그렇죠? 미세하게 물리면 굉장히 많은 왜곡이 타요. 그리고 저항도 한 0.1옴, 0.2옴이 사실 더 더해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특성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좋은 거 사셔야 돼요. 이게 계층용 클립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 이제 전기는 표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표면적이 굉장히 넓고, 이게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야 돼요. 그냥 사면 안 돼요. 다음. 이제 전류인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이 전류는 임피던스 커버 역수예요. 그렇죠? 이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게 이 전류 있잖아요. 전류 이걸 가지고 아까 이제 F는 BLI 공식에서 있잖아요. 전류에서 이 힘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류는 당연히 바뀌어요. 이렇게. 왜? 저항값이 바뀌니까. 저항의 역수가 오hm 공치 보면 저항이 커지면 당연히 전류가 작게 흐르겠죠. 여기 작게 흐르게 된다. 그래서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왜곡은 바로 이 전류 왜곡으로 다 들어가다. 여기서 이런 거 주는 것도 이게. 그래서 이게 왜곡인데 이게 얼마나 커지는지 잘 봐야 돼. 그래서 이 반드시 40dB에서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40dB 확보됐죠. 두 칸이니까. 그렇게 되면 맞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다음. 이제 전류가 이렇게 생기죠. 왜곡 엄청 크죠. 여러분들 1W 재잖아요. 2.83V 해가지고 임피던스 커버 보죠. 딱 이만큼 뜹니다. 왜곡. 이 처음 더 왜곡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스피커 특성은 아까 이걸 가지고 박스도 만들고 뭐 감도도 보고 그 좋은 만점에 절대 볼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 1W, 뭐 0.1W 이렇게 돼가지고는 다 이래요. 그렇게 해서 임피던스 절대 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AP 장비에서는 어떻게 하냐? 사실 이거 다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준 문서에서도 어느 건 나와 있어요. 10분의 1 볼테지를 넣으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잴 때 아까 예를 1W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1W 넣으면 한 2V, 3V, 4V 선에 가져오죠. 그거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0.2V, 3V 되죠. 그 정도 선에서 재야 그래도 선행이 좀 가깝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행형을 보고 싶다고 하면 있잖아요. 그냥 외워두세요. 한 0.1V 일반 스피커 0.1, 0.2V 선에. 하이엔드는 조금 높아요. 그건 하이엔드니까. 그건 한 0.5V 정도 넣어도 돼요. 근데 제너럴 스피커는 보통 0.1, 0.2V 선이고 마이크로는 0.01V 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죠. 이게 없잖아요. 이게 40dB에서 확보돼요. 특히 공린점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서 제일 열악하겠죠. 이게 적어도 40dB에 확보돼요. 1% 40dB. 10%면 20dB. 1%면 40dB. 0.1%면 60dB. 0.01%는 80dB. 그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예. 아까 이제 전압하고 전류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서 결국은 저항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임피던스라는 건 결국은 저항을 아는 거잖아요. 저항을 알고 싶으면 제일 무식한 방법, 저항계를 쓰면 돼요. 내가 이게 대한 저항을 알고 싶어. 저항계 쓰면 되지. 근데 이렇게 왜 안 하냐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도선 저항에다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 저항을 알 수가 없어. 이 세 개가 더해져 버리는 걸로 나오니. 내가 이 저항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는 안 써요. 그러면 우리는 옴의 법칙이 있었지. 그렇죠?
내가 재고 싶을 때 여기다가 병렬 해가지고 전압 센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스피커에 대한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볼테이지가 구해져요. 그렇죠? 이 전류는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센서, 전류 센서 두 개만 있으면 여기서 걸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전압에서 전류를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바로 저항이 딱 나오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이렇게 해서 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압 센서, 전류 센서가 있는 거예요.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왜 저항 온메터로 바로 재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도선 저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로 갔는데 또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 그러면 이 전류 센서가 오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비싸. 오차가 너무 커. 이 전압 센서보다 오차가 한 두세 배 더 커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이거조차도 전압 센서로 잴 수 없을까? 잴 수 있지. 뭐로 재면 돼요? 그것도 오메 법칙이에요. 여기다가 기존 저항을 걸어놓고 전압을 재버리면 되겠죠. 1옴짜리 걸어놓고 볼테이지가 나오면 그거는 결국은 암페어가 똑같은 거죠. V는 IR이니까. 그렇지? 사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전압 센서 가지고도 전압 전류를 다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나눠주면 저항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임피던스 박스 아무것도 없어요. 저항 딱 두 개 들어있어. 0.1옴짜리 아니면 1옴짜리. 다른 인덕성 성분 아무도 없는 유도성이 하나도 없는 거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럼 왜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더 박아놓겠어요? 전류 재려고 전류계를 직접 하면 오차가 너무 크니까 여기다가 1옴짜리 딱 끌어놓고 여기다가 전압을 딱 재버리면 전류가 나오잖아요. V는 IR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재는 건데요. 이제 원채널법 아까 있다고 그랬죠. 원채널법은 내가 하나만 재는 거, 이것만. 요것만. VS는 안 재고. 이건 앰프에 난 출력 전압이거든요. 이건 안 재고 요것만 하나만 재는 거.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한 채널만 재려면 전압은 아까 전에 페이지 이 VS는 항상 일정하다는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재니까 요것만 재니까. 이게 일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전압을 안 재도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고 하면 앰프는 평탄한 주파수 위상 특성을 가져야 된다. 100%. 그렇죠? 두 번째, 이것도 사실 힘들고, 두 번째,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는 제로옴이 돼야 된다. 이것도 힘들죠? 뭐 좋은 앰프에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또 세 번째는 어떤 부하가 걸리더라도 앰프 출력 항상 일정해야 된다. 이것도 앰프 못 만들어요. 네 번째, 또 전선의 영향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커넥터 영향이. 이게 다 만들 사람 적을 수 없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뭐 2V 그리면 전체 2V 나올 것 같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안 돼. 좋은 앰프일수록 그 차이가 적어요, 확실히. 앰프쟁이들이 왜 잘 못 만들겠어요. 근데 부하가 엉망한 게 걸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원채널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운드체크에서 나온 게 임피던스 박스인데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랑. 이게 스피커가 있는데 이게 한 채널밖에 안 넣는 거예요, 여기 하나밖에. 그럼 나머지 인풋 채널 뭘 넣냐? 이 마이크 채널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전류만 되는 거지, 이거는. 오직 전류 센서인 거예요. 근데 전류를 어떻게 됐냐? 1옴짜리 걸어놓고, 여기 아까 1옴짜리 걸어놓고 이게 관련된 전압 강압을 재는 거예요. 전압을 재는 거지, 일종의. 하지만 전류를 알 수 있는 거죠. 1옴짜리라고 하면 전압값이 결국 전류값이니까 V는 IR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맞아. 근데 다 이렇게 써요. 한 70%, 80% 이렇게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귀찮으니까. 동시에 두 개 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두 개 동시에 나오니까. SPL 커브 위익 했는데 SPL 커브 쫙 나오면서 임피던스 커브 쫙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딱 이게 나오면서 위에 딱 이게 휴 뭐 이런 특성이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주파수고 이거는 SPL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이것도 주파수. 이런 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재고 있는 것들은 그 스피커 특성이 되는 게 아니고 케이블 영향 들어가고 앰프하고 케이블 온갖 그 디범벅이 된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시그널을 지금 재서 뭐 보여는 주겠죠. 이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와요. 물리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지 말고 요거 두 개 다 재는 거예요. 전부 다. 투 채널로 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세요. 스피커도 이거 하나 재주고 앰프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1번 채널 들어가고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압이건 전류겠죠. 결국은 둘 다 전압이지만 이게 기준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압가가는 이제 전류로 이제 작용할 거라고. 그래서 전압 전류를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갖다가 시스템 상에서는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이 나눠주는 요 연산을 해가지고 얘를 뽑아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폰 꼽을 수 있는 단자는 없겠죠. 투채널이니까, 일반적으로 투채널이니까. 그 AP 장비는 있잖아요. 입력 단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투채널로 재면서도 마이크로폰하고 임피던스가 같이 나와. 그게 약간 다른 거예요. 이건 단자가 굉장히 많아. 근데 대부분의 장비는 보통 투인 투아웃 장비에 많아요. 그래서 나는 뭐 입력 채널이 많은 장비예요. 그러면 이게 투 채널이니만 보세요. 임피던스를 재는데 전압하고 전류를 다 같이 센싱을 해서 하는 건지. 이거는 임피던스 박스라는 것들은 결국은 내가 전류를 재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임피던스를 알기 위해서는 전압 전류가 필요하고 전류를 재기 위해서는 전류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류계가 오차가 심하니 전압계로 써야 될 것 같고 전압계를 쉽게 구현할 수 있으니까 전압계를 재려고 하니까 기준 저항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기준 저항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동영상을 또 보고 또 보고 될 때까지. 이 측정을 잘 해보신 분은 음향에서 있잖아요. 임피던스를 나누는 것들은 음향의 모든 현상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음향에서는 임피던스예요. 그거 잘 이해 못 가시는데, 임피던스는 뭐냐고 하면 결국은 전압을 전류로, 정기적으로 보면 전압을 전류를 나눈 값이죠. 그쵸? 근데 이게 잘 보면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그쵸? 전압 차이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그쵸? 그거를 갖다가 현상을 보는 게 바로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일종의 전달함수를 보는 거예요. 전달함수라는 것들은 그 시스템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뭐 힘을 가해주면 속도가 생기고 이게 바로 기계적인 임피던스예요. 내가 힘을 주잖아요.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속도가 있겠죠. 근데 이게 잘 안 움직이죠. 그리고 임피던스가 굉장히 큰 놈이에요. 왜? 힘을 주는데 속도가 안 생기니까. 내가 그냥 지그시 밀어주면 DC를 끄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뭐 1Hz, 2Hz, 3Hz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원인이고 힘을 줬는데 결과로서 속도가 생기는 안 생기는 것들이 기계적인 임피던스예요. 그 시스템의 모든 걸 설명을 다 해줘요. 음향도 마찬가지예요. 음향도 압력이 있고 볼륨 벨로시티가 있어요. 압력 차이에서 볼륨 벨로시티가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음향 임피던스가 정해져요. 똑같아 전부 다 개념은. 제일 중요한 게 임피던스. 임피던스를 내가 아까 전에 이해를 안 돼서 설명해 준다고 하면 음향을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 원인을 줘서 전압차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작으면 임피드가 적다라는 말은 저항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잘 흐르겠죠. 전류가 잘 흐르는 거라고.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니까 힘이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소리가 커지는 거야. 많이 진동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얼마만큼 잘 흐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쓰는 것도 전부 다 교류예요, 교류. 스피커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압력 교란이 없죠. 압력 교란이라는 것도 흔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빨리 떨어져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 이게 얼마만큼 빨리 떨어지냐 늦추냐에 따라서 늦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임피드한 정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교류로 봐야 된다는 교류. 자, 거기까지만 설명해 줄게요. 나머지는 음향학 책을 보세요. 모르면 저한테 따라와서 물어보세요. 그 임피던스는 음향학의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정기적인 것만 다룬다는 거예요. 전압하고 전류. 이거는 중학교 때 오메부터 시간 다 배운 거예요. V는 IR, I는 R분의 V. 거기서 파워 법칙 해가지고 P는 I 제곱, R분의 V 제곱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켈빈 클립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표준에도 켈빈 클립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켈빈 클립이 뭐냐고 하면 보세요. 내가 지금 스피커를 측정하려고 그랬잖아. 이 스피커가 왜 이게 우리가 보면 뭐 이게 4오미니, 6오미니 말하냐 그러면 요 안에는 얇은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렇죠?
그게 순도가 100%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이제 보면 뭐 2옴도 나오고 4옴도 6옴도 나오고 10매도 나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스피커 임피던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비는 요게 있다고. 이 재면 요거만 보이겠냐고. 이 도선에도 이거 다 저항이에요. 이거는 뭐 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놈입니까? 이것도 다 구리에 구리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항 굉장히 커요. 뭐 수음도 나와버린다고 그냥. 자, 나쁜 거 같은 경우. 특히 무향실 가잖아요. 그 선을 부터 10m 가요. 이렇게 쭉 하면 자 안에까지. 스피커에서 있잖아요. 와가지고 컨트롤러까지 오는데 길게는 10m까지 온다니까. 그 왕복이 되는 거예요. 왕복이 총 20m 거리예요. 내가 4옴짜리를 대는데 그거 임피던스가 4옴이 넘는다고 하면 내가 2.83V를 걸어줬어 여기서. 예를 들면 2V로 걸어줬어. 그럼 여기 걸리는 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볼티지 디바이딩에 의해서 여기도 4옴, 여기 4옴이다 그러면 내가 2.83V 걸어주면 2V 걸린다고 그러면 1V는 여기 걸리고 여기 총 걸리는 거 1V밖에 안 걸려요. 절반 저항은 선에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2.83V 내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여기는 뭐 1.2V밖에 안 걸리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투 채널로 해가지고 잴 때 있잖아요. 켈빈 클립을 하면 뭐가 좋냐고 하면 켈빈 클립을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거는 이거 켈빈 클립이 아니에요. 이게 네 단자짜리가 있어요. 네 단자짜리. 딱 물리면 있잖아요. 여기서 전압하고 전류가 바로 뽑게 되어 있잖아요. 선이 네가닥이 오니까 나중에 나눠줄 거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선이 여기까지 오는 게 선이 똑같게 된다고. 선형이 동시에 없어져요. 왜? 나누기 처리하면서 여기서 전압 전류를 재버리니까 나머지는 이것밖에 없다고. 켈빈 클립이 어떤 건지 나는 지금까지 아그 클립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엘리게이터 뭐 이렇게 하면서 클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밖에 안 봤는데 켈빈 클립이 약간 달라요. 이게 물려주는 게 네 단자 돼가지고 전류 센싱, 전압 센싱이 동시에 돼요. 4개가 물리게 돼 있다고. 4개가 물린 거를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됩니까? 그거 PA 예산업자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게 단자 이름이 뭐지? 아니 이거 네 단자 이렇게 있는 거. 스피콘 단자. 스피콘 단자는 이게 4단자망이에요. 그걸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m로 가든 1km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전선 영향 하나도 안 타요. 왜? 그 전선 영향은 두 가지 다 미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개념이에요. 이거 하나만 온다 그러면 이 전선 영향 어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쓰실 때는 켈빈 클립을 쓰셔야 돼요. 내가 특히 무향실에서 전선 영향이 커지면. 좀 이따 오면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동시에 가지고 볼티지까지 오죠. 근데 이 거리가 1m가 됐든 1km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요 길이가 똑같죠? 그쵸? 똑같은 물성이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다 나눠져 버려요, 여기서. 나누기 처리해서. 얘가 켈빈 클립. 얘도 물리고, 얘도 물리게 돼 있거든요? 물리는 게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전압 센싱, 하나는 전류 센싱. 이게 딱 물리면 있잖아요. 물리면 이쪽은 이쪽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일로 가고 이쪽은 있잖아요. 일로 가고 밑에 쪽은 일로 가고. 그리고 만나는 건 어디 끝에서만 만나야겠어. 그러면 이게 다 분리가 됐다. 이게 나갔다. 이 켈빈 클립을 사용하면 이게 나누기 처리되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내가 무향실에서 뭔가가 멀리 있을 때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 한 0.1옴도 안 되거든요. 0.0 몇 옴밖에 안 돼요. 좀 더 영향이 덜한데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측정이 잘 된 거예요. SNL에 40대11 이상 확보가 되고 선행력이 이렇게 잘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 까만 거. 그렇죠? 임피던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건 뭐냐? 저 스피커가 이상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건 분할 진동이 많아요. 이게 공진점이, 이건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공진점인 거예요. 이 공진점이 왜 푹 튀냐? 역기전력 때문에 공진이 되면 있잖아요. 스피커가 마이크로처럼 동작해가지고 지가 막 발전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앰프 쪽으로 막 전기를 다시 앰프 쪽으로 막 흘려보내줘요. 그러면 저항이 큰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가 많이 움직이면 더 많이 발전해가지고 저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공기점이라고. 근데 또 하나의 공기점이 생겼죠.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이 대학에서 보면 나중에 THD가 커 있어요. 이게 없을수록 좋은데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못 만들수록 커져요. 그 하이엔드로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빨간 게 뭐냐면 빨간 게, 까만 거는 뭐고, 까만 거는 측정한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는 측정한 데이터가 아까 내가 그랬죠. 그걸 가지고 박스가 어떻게 나오고 효율이 어떻게 나오고 뭐 얘가 뭐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TS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측정 데이터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피팅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많은 장비는 다 피팅 데이터를 알려줘요. 이렇게 빨간 데이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측정하더라도 다 예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 이거 피팅 데이터인데 내가 측정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센터 가서 교육 들으니까 뭐 이렇다 하면 뭐 이상하게 나와서 안 나온다고 그러더만 내 건 잘만 나오네. 역시 요새는 역시 인공지능적인가 봐. 순 개소리예요. 그거는 피팅 대충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안 맞는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가 아무 물리적인 의미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이게 찌글찌글 이렇게 막 나와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도 피팅은 예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갑니까? 공인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A사, B사, C사 똑같은 시료, 똑같은 출력을 가지고 재면이 있잖아요. A, B, C 회사가 다 어떤 회사는 86Hz인데 어떤 회사는 92Hz라고 그러고 어떤 회사는 76Hz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찾는 거는 회사만 알고리즘이 약간 다르니까. 저는 페이지 가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이 됐다 그러면 다 거의 가르치겠죠. 그렇죠? 1Hz 이내로 해가지고 다 가르친다고. 근데 이게 잘못 측정이 되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입력 레벨이 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Hz 넣으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촉촉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그냥 이거만 보여준다니까, 빨간 거. 왜 보여줬냐? 속이는 거예요. 이게 준 장사 속인 거예요. 저렇게 해주면 아, 우리 장비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주인님, 네가 한 게 틀렸거든요. 새로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그 장비 안 사요. 원래 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스피커 엔지니어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레벨이 너무 크니까 다시 측정해보세요. 주인님 막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씨 무슨 있는 장비가 다 있어. 저 장비가 금방 나오는데 하면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정확한 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 SNR이 안 맞은 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노이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SNR이 안 맞는 거야. 40dB에서 확보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두 번째는 파랗게 나왔다가,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레벨을 좀 크게 내줘야 돼요. 너무 작게 내주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전 거 있죠, 이전 거? 전 페이지? 이거는 한 번을 재도 이렇게 나오고, 두 번 재도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레벨이 커서 그래요. 똑같이 나오는 정형 왜곡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다음. 임피던스 잴 때는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임피던스 잴 때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예. 아이고, 아니다. 임피던스 할 때는 항상 선형 영역에서 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TT에서 말하는 임피던스는 뭐 이걸 갖다가 특성을 보겠다, 뭐 설계하는 기준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파워를 구해질 때 P는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가 이게 작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임피던스가 작으면 출력이 커지겠죠. 그렇죠? 제조업자들은 그 임피던스를 좀 그러면 출력이 크게 나오니까 감도가 좋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소위 말해서 사기를 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임피던스의 개념은 출력을 정의할 때 이 양반이 자기는 내한테 줄 때는 제조사는 6ohm짜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80% 이 70% 거기에 70%도 60%도 이렇게 돼버리면 있잖아요. 그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 8ohm짜리인데 뭐 4ohm짜리를 만들었다고 봐봐요. 그렇죠? 그건 완전 사기죠. 그러면 똑같은 볼테이지를 내버리면 보세요. 똑같은 볼테이지면 내가
내가 이게 4옴짜리인 줄 알고, 예를 들면 8옴짜리인 줄 알고 1와트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얼마로 가져야 되냐고 2.83V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치? 그렇게 1와트가 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4옴짜리였던 거예요. 4옴짜리. 사기로 쳐가지고 원래 4옴짜리인데 8옴짜리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2.83V를 걸어 이게 4옴이 1와트 되려면 2V가 돼야 되죠. 그쵸? 근데 얘는 0.8V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더 크게 나온다고. 사기 치는 거예요, 저거는. 실제로는 2V를 걸어서 나오는 출력이 정확한 건데, 사기를 쳐서 8옴을 4옴짜리라고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0.8V나 더 높은 2.8V를 거니까 출력이 더 큰 것처럼 나오는 착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준에서 보면 20% 정도는 봐줄게. 6옴짜리인데 262, 그래서 뭐 한 1옴 정도씩 차이 나는 것들은 봐주는데 그 이상하면 페일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좀 사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측정하면요 자동적으로 임대소가 얼마인지 알려줘요. 근데 그 값이 원래 제조사가 명시돼 준 값보다 80%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기 많아요. 출력을 키워주려고 막 감도가 더 좋은 것처럼. 스피커 감도 높이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항만 낮춰줘도 있잖아요.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항을 낮추면 왜 출력이 많이 나옵니까? 저항을 많이 넣으면 전류가 많이 오르겠죠. 전류가 많이 하면 힘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힘이 많이 나오니까 소리 크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사기를 치고 싶어 한다. 아니면 뭐 자석을 세게 하거나 코일 턴수를 많이 하거나 막 뭐 질량을 작게 하거나 그 다음에 면적을 크게 하거나 뭐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 제일 사기치기 싶은 게 잘못 표기해 버리는 거. 아니 의도적인 잘못을 표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 다음 이제 마지막은 최대 출력 되는 건 아까 10% 도달한 그랬죠. 그래서 이 장비는 그럼 10%로 도달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얘가 10% 도달할 때 계속 올려보는 THD 10%? 그렇죠? 이거는 유효재생 대역 내에서 10% 고르는 거죠. 얘가 아까 100Hz부터 10kH까지밖에 못 내는 장비다 그러면 100에서 10kH까지를 갖다가 THD를 재가지고 THD도 3번 옥타브 서문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10% 도달할 때까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레벨을 자동으로. 7% 올라갔네. 좀 더 높여. 8%, 9%, 10%. 그때 딱 출력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게 10% 되려면 내가 찾아봐야 되려면 내가 몇 번 측정해봐야 되겠죠. 7%네. 그것도 뭐 해가지고 3번 옥타브 해가지고 뭐 쭉 유효대상 제약을 구해가지고 나온 그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게 자동으로 다 알아준다. 그래서 제가 일 갖다 이렇게 레귤레이션이라 그래요. 제가 조절해주면서 크면 좀 내려주고 작으면 올려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가 몇 번을 쳐요. 왜 하다가 왜 이제 하다가 제가 딱 찾아요. 그러면 10% 딱 도달했다. 그러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에 이게 SPL 커버가 나오고 그걸 갖다가 평균을 해가지고 120dB 있는 다 알죠. 되게 편해요. 다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 기준을 제시했다. KS의 기계적 한계치라는 말은 이게 아까 맥스 SPL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보는 것들도 맥스 SPL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거는 내구성 테스트와 관련 있는 거니까 이거는 퍼포먼스에서 있잖아요. 10% 이상 HD 나오는 거를 소리만 한다고 스피커는 아니에요. 진동 장치지 이거는. 스피커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1% 2%는 봐주는데 10%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출력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5분마다 하고 좀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또 멀리서 오셨는데 또 끊어야 되는 거예요. 5분마다 하고 10분도 하고 5분 쉬었다 갑시다. 딱 1시간씩 끊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폰 교정인데 나중에 이걸 보면 교정이 들어가요. 측정은 맨 처음에 필요한 게 교정이에요. 교정. 캘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 전체 캘리브레이션. 두 번째는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이에요. 왜냐? 이거 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 디지털 장비라 그러면 ADDA 컨버터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렇죠? 이 ADDA 컨버터가 제대로 워킹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앰프를 사용해야 되는데 요 앰프가 제대로 워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18dB 앞에 뭐 18, 12, 6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진짜 18dB로 갖다가 증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사실 확인해 볼 수 있죠. 정기적으로. 그렇죠. 정기적으로 뭐 몇 배가 커지냐, 뭐 전압이 뭐 예를 들면 뭐 10V가 커진다, 아니, 예를 들면 전압이 뭐 10배가 커지면 뭐 20dB 증폭되고 막 이런 게 다 나오겠죠.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런 과정을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있잖아요. 모든 주파수에서 확인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겠지. 내가 마이크로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크로폰도 이거 보면 요걸 사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여기다가 1파스칼 94dB를 가해주면 여기가 24mV가 나오는 장치래요. 왜? 마이크로폰이니까 압력이 전기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 장치거든요, 얘가.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내가 팍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을. 이게 진짜 그런지. 안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정체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시스템 교정은 그래도 좀 쉬워요. 정기적으로 신호 싸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마이크로폰은 있잖아요. 넣어주려면 94dB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94dB. 항상 만들어줄 수 있는 장비가. 그게 바로 캘리브레이터라는 장비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게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소리 나죠? 이게 1kg 톤. 얘는 지가 딱 사망하시기 전까지 114dB 아니면 94dB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얘가 94dB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또 계층용 마이크로폰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94dB가 안 되면 계속 피드백을 걸어줘요. 94dB 나올 때까지. 게인 조절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적응 신호 처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나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골치 아파, 이제. 이것도 못 믿겠다. 이것도 또 교정을 맡아요. 2차 교정을.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적어도 사실 못 믿어요.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0.1dB의 오차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소수점 이하 0.1, 0.2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삼성 있는 사람이 이제 89dB 맞춰봐 그러는 데는 89점 왜 2냐?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너는 페일이야. 그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둘 사이 얘기는. 그거는 네가 89.2라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증명을 해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증명할까? 뭐 증명 못해요. 이거 나중에 보면 교정기가 나오는 데 있잖아요. 교정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 플러스 0.2예요. 저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 되고 있잖아요. 정밀 교정기 요만한 거 피스톤폰이라고 있는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가지고 그 논의하면 안 돼. 원래 데시벨 개념은. 왜 데시벨 해가지고 점을 나누겠어? 점 2가 의미고 점 밑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4, 3, 5, 그 정도는 되지. 0.4, 5 이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0.12 가지고 말고야 할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마이크로폰을 보면 있잖아요. 뭐 1인치, 2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넓어지면 감도가 높아져요. 이게 50mV, 이게 1파스칼이 들어오면 50mV가 나오는 거예요. 작아지면 작죠. 근데 작아지면 대역이 넓어졌고. 이거 초음파까지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주파밖에 안 되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2분의 1인치. 이거는 20에서 40km까지 나와요. 저거 2분의 1인치 이게. 이게 2분의 1인치. 그 다음에 4분의 1인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음파까지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감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출력도 될 수 있어요. 160dB까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더 높이까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감도가 낮죠. 1mV밖에 안 나오니까. 대신 대역은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뭐 초음파 영상 장치 이런 거 할 때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폰. 다음 이게 아까 데시벨. 이게 작을수록 있잖아요. 뭐 160까지 이렇게 막 될 수 있죠. 대신 크게 재미있잖아요. 밑에 기대 안 돼요. 둘 다를 만족하는 마이크로폰은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는 이제 또 안 맞는 거예요. 40dB 밑으로 들어오는 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내구성이 되면 자체 노이즈가 커요. 그래서 내가 잘 봐야 된다고 이게.
내가 어느 렌즈 쓸 때 잘 고르셔야 돼요. 마이크로폰 그냥 업자들이 주면 이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업자들은 보따리상이에요. 그냥 그냥 이거 있으면 그냥 준다고 그냥 이거 써보라고 남들이 쓰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복적이 다 다를 수가 있다니까. 그게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보면 이 마이크로폰 번호 있잖아요. 스펙 시트가 있다고. 이게 3kg부터 20kg까지. 그리고 50mV 파스칼짜리다. 다이나믹 렌즈가 얼마고 138dB까지 들을 수 있다. 이런 게 다 있다고. 이거는 3Hz부터 10kg까지인데 138kg까지 될 수 있고 50mV 이게 굉장히 감도 큰 거죠. 이거는 18mV 봐서 감도가 낮은 거예요. 이거는 4mV, 이거는 3.6mm 계속 낮은 거죠. 이거는 138dB까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147dB까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160dB까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172dB까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CCP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레모라는 타입이 있어요. CCP는 이게 잭 보면 이거는 레모 잭이었죠. 레모 잭. 이거 레모 잭이라는 거고. 이건 안 갖고 왔구나. 이거 말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BNC 단자 있죠. 딸깍 하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두 개는 특성이 다른 거. 이거는 있잖아요. 저기에서 일로 있잖아요. 200V 바이어스 전압이 들어와요. 이거는 콘덴서 마이크로폰 방식이고요. 이거는 그 CCP라는 것은 앞전 마이크로폰이라고. 콘스탄트 커런트 피에조 마이크로폰 약자 이게. 정전류 커런트 피에조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마이크로폰은 레모 쪽에 있는 마이크로폰 항상 얘가 있어야 돼요. 마이크 프리앰프가 있어야 된다고. 얘가. 있어야 되고 피에조 타입 있잖아요. CCP 단자 있잖아요. 요거는 딱 이거죠. 이거 딱 보니까 보이죠. 이거 딱 돌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어요. 이건 편해. 왜? 마이크 프리 단자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마이크 프리앰프 있잖아요. 이거 700만 원 가까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내가 CCP 타입이고 레모 타입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마이크 프리가 필요한 거고, 이거는 마이크 프리가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이크 프리앰프가 저게 있으면 굉장히 저거는 감도를 얘는 아까 50mV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 24mV 정해져 있잖아요. 저게 있으면 내가 또 조절할 수 있어요. 10으로 할 수도 있고 50 볼테이지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이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있잖아요. 이게 재면 안 돼요. 보세요. 내가 이게 스피커가 아까 있는데 아까 중요한 거는 근접음을 해서 마이크로폰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제 내가 좀 크게 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까이 내면 이제 감도 좀 좋은 스피커들은 이거 130 훌렁 넘어가 버려. 130dB. 그러면 아까 이런 마이크로폰 못 쓰겠죠. 딱 클리핑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 박스를 넣어서 측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라인에 가보면 있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러면 반사음 때문에 있잖아요. 140, 150 우습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것도 못 져요. 이것도. 근데 사람들이 재면 그게 이 스피커 특성인 줄 알아요. 지가 재가지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폰이 이미 지가 넘쳐가지고 있잖아요. 왜곡이 여기에 더 많이 발생되는데 이 왜곡이 이건 줄 알고 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까이 재면 좋다 그러더라 이렇게 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내가 지금 재고 있는 게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여기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게 몇 데시벨이지? 체크를 해서 그게 내가 요 허용 내법 에 들어오는지를 반드시 알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냥 측정하는 장비는 다 도찐, 개찐 비슷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물리적인 의미를 잘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하는 거야 제대로 측정되면 전압시그널, 전류시그널 가지고 전달함수 구하는 거 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다 똑같아요. 네, AP 장비는 얼마만큼 이게 자동적으로 좀 많이 고려가 좀 많이 돼가지고 좀 자동화되는 이런 것밖에 없지.
사실은 물리적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다 같아요. 이제 거의 종반부를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시연하는 것 쪽으로 있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만 하고요.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주파수 대역했고요. 다이나믹 레인지 몇 데시벨까지 들어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근접음으로 측정을 할 때. 근데 회사에 가보면 근접음으로 측정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는 지금 내가 들어오는 게 이 다이나믹 레인지에 넘쳤는지 안 넘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로폰 교정을 해서 나중에 하는 과정을 보여줄 텐데 이게 얘네들이 알려주는 이 값대로 진짜 나오고 있는지 1파스칼을 넣어주면 94dB를 넣어주면 진짜 이게 아까 이 50mV라고 저기 있고 18mV가 되는 이렇게 나와주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정이라는 과정은 만약에 안 나오면 있잖아 이만큼 보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나오게끔. 다음 페이지. 그래 이게 교정기가 있는 거야. 이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게 마이크로폰식 스피커 방식의 교정기예요. 아까 삐 소리 나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회전 모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터로 돌리면 앞으로 좀 갔다가 뒤로 좀 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스핀 모터가 해가지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이 압력이 이렇게 교란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건데 이거 아무래도 모터 방식이기 때문에 고주파수는 못 내주고 이거 보면 한 저주파수 250Hz 정도밖에 안 내죠. 보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kT이에요. 아까 삐 있죠? 이 정도 톤이라고. 근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2dB였습니다. 그네들도 아예 장비를 팔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수점 이하 너무 믿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이 피스톤 같은 경우는 조금 작아요. 플러스 0.2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0.1 정도. 아무래도 이게 기계적인 운동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해요. 이렇게. 스피커로 내주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같은 경우는 보통 1kHz 톤 하나만, 한 주파수만 맞추는 거죠. 그리고 다른 주파수는 일정하게, 보통 콘덴서는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믿겠다. 다 싸줘봐야 되겠다. 그럼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거. 이거는 셀렉터가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뭐 1kg 톤도 맞는지 보고, 255, 500, 125, 뭐 2kg, 4kg, 8kg 다 싸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는 회사는 사실 특별히 뭐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콘덴서 마이크가 플랫하게 나와요. 요 유닛 봐서 있잖아요. 안에 먼지가 막 들어가 있고 있잖아요. 열어가 보면 먼지가 막 들어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만 없으면 괜찮아요. 이거 보면 매끈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물질 같은 거 들어가 있고 하면 이게 항상 봐야 돼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뭐 이게 칼자국 쑥 가 있고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같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주파수만 보면 돼요. 뭐 배경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 예. 그래서 이건 아까 이렇게 스핀 모터를 해가지고 앞 들어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250Hz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이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고 이 스피커가 있죠. 스피커가 1kHz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 마이크로폰 하나 더 있죠. 이게 지금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94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면 조금 더 볼트지 더 올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절하게. 그래서 항상 94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살 때는 1파스칼 넣어주면 아까 50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해보니까 47mV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7mV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걸로 알고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파스칼 넣으면 47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 다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만큼 다 보정을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안 하면 이게 50이라고 50mV라고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마이크로폰 교정을 반드시 하시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 교정은 잴 때마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앰플리파이어 교정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교정은 내가 특별히 세팅을 바꾸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이상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돼요. 근데 마이크로폰 교정은 웬만하면 잴 때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좋아. 하고 제대로 나오네. 좋아.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 다음 앰프 교정 나오는 데 있잖아요. 앰프 교정.
이거 앰프 교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위 이렇게 한번 쏘거든요. 일단 레벨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앰프가 증폭률이 있을 거잖아요. 증폭률이. 내가 커버해줘야 될 그 레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스피커가 내줄 수 있는 레인지보다 넓어야 되겠죠. 그죠? 아까 스피커다 있잖아요. 10% THD 내주기 위해서 막 윅 크게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얘가 앰프 캘리브레이션 레벨이 하는 레인지가 더 넓어야 된다고. 스피커가 내가 여기서 이만큼 준다고 그러면 앰프는 여기서 이만큼 레인지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옴을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정확한 측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앰프 캘리브레이션 과정 보면 이걸 지가 다 작은 레벨에서 큰 레벨까지 있잖아요. 다 지가 재봐요. 그래서 만약에 앰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앰프였다. 특정 주파수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앰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신호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탈 플랫하게 나올 거 만들어줘요. 이게 앰프 캘리브레이션인 거야. 하나는 처음에는 특성이 플랫하게 되는 게 나머지 하나는 요 개인 값이에요. 개인 값. 요 개인 값 있잖아요. 개인 값. 개인 값이 내가 여기 앞에서 여기 보면 12dB, 뭐 18dB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올라가 주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0dB이라 그러면 앰프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바이패스 통과되는 거죠. 증폭 하나도 없이. 그럼 그건 앰프도 아니지. 그냥 바이패스니까. 근데 이제 뭐 10dB, 20dB 이렇게 하는 거. 그만큼 뻥튀기 시켜주는 거잖아요. 또 증폭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맞는지, 이 절대적인 개인이 맞는지, 두 번째는 이게 평탄한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과정이 앰프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에요. 안 같으면 지가 일종의 이퀄라이제이션을 시켜줘가지고 관계적으로 맞춰줘요. 그 과정을 여기서 지금 한다고 나중에. 이 자동으로 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게.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하고 앰프하고 이 ADD 컨버터하고 정기적인 모든 채널 있잖아요. 그죠? 이 음향 채널 말고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값대로 이렇게 다 세팅이 다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측정을 했을 때 바로 나오겠죠. 그건 갖다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레벨보다 훨씬 더 넓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스피커는 30W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앰프 같은 경우는 한 50W 정도 레벨로 있잖아요. 다 이미 다 캘리브레이션 해놓고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레벨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주 더러운 앰프였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겠죠. 이렇게 된 걸, 그렇지? 그럼 내가 앰프 게인을 막 높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정 테이블을 갖고 와가지고 신호를 갖다가 다시 바꿔서 내준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앰프 캘리브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허접한 앰프 같은 교정장비 같은 게 딱 한 번만 해줘요. 볼테이지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는 모든 앰프가 어떤 레벨일 때도 그 특성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는 한 번만 재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되냐? 앰프 자체로는 잘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스피커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피커 앰프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재놓는 게 좋아. 더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내가 시료가 바뀌잖아요. 시료가 바뀌면 그 시료에 따라서 앰프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해주는 게 좋아. 왜? 앰프가 시료에 갖다가 의존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이크로 스피커만 맨날 나는 우리 회사는 마이크로 스피커만 잰다 그러면 앰프 캘리브레이션 한 번만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재다가 또 TV 스피커도 넣었다가 제너럴 스피커 넣었다가 된다고 하면 그때마다 다 앰프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이게 있잖아요. 스피커가 바뀌면 이 시스템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값이. 엄밀하게 보면 거기까지도 해줘야 돼. 정확하게 보면. 그러면 내가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있잖아요. 아니면 다 측정해놓고 나면 불러내면 돼. 저 스피커 앰프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쏙 불러내고 마이크로 불러냈다가 제너럴 스피커 불러냈다가 카 스피커를 불러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을. 자, 요재생제게요. 이제 바로 이제 데모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까 9지점을 재라 그랬어요. 그쵸? 9지점. 전격 출력해서 재고요. 예열시킨다 그랬죠. 60초, 1분 동안에 예열시킨 다음에 1초의 사인스텝을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점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잭을 갖다가 9개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3분의 옥타브를 해주는 거야. 1분의 옥타브 평균도 왜 해주냐? 이거는 뭐 해주냐고 아까 최고 잘 나오는 거에서 1옥타브 평균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10dB 떨어지는 이 그래프 10dB 떨어지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dB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상한 주파수, 하하 주파수 나오는 거예요. 얘에서 내주는 것들은 얘는 100Hz부터 1kHz까지 내주는 스피커입니다. 아니면 100Hz부터 10kHz까지 내주는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 나오는 거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왜곡률은 뭐냐? 왜곡률은 여기 9점을 재는 게 아니라 한 지점만 재요. 정면에 정면. 그렇죠? 왜곡은 그냥 정면에 있는 것만 재요. 한 개 가지고 3분의 옥타브 스무딩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THD 2차, 3차 왜곡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다 3분의 옥타브 평균을 해요. 왜? 그냥 물리적으로 낸 거 그대로 데이터가 됐었지. 왜 3분의 옥타브로 왜 THD 이걸 왜 하냐고 하면 사람이 느끼는 감성이랑 제일 비슷한 게 3분의 옥타브. 그래서 3분의 옥타브를 항상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최대값을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 넘어간다고 하면 좋은 스피커는 일단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도도 정면에 대해서 있잖아요. 한 지점을 잰 거 있잖아요. 정면 잰 걸 가지고 3분의 옥타브 평균한 걸 가지고 유효 주파수 대역 내에서 이렇게 전격 출력을 해가지고 그 아까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1와트 넣었을 때를 반산을 해가지고 평균 넘어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도는 뭐 한 80대 정도 되겠다, 70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최대 출력은 아까 10%까지 올리는 거예요. THD를 3분의 옥타브 된 거예요. 반드시 10%까지 올렸을 때 이제 평균 넘어을 봐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은데요. 요 값을 10% THD가 10% 나올 때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올릴 때 지가 계속 올리다가 10% 넘어가면 다시 줄이고 하는 이런 레귤레이션 정교화 과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양면에서는.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정기적으로 되는데 반드시 선행형에 써야 된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표시한다. 그래서 그러면 임피던스를 갖다가 어느 지점에서 보냐? 이거는 리액턴스, 용량성하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일치하다는 주파수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느 지점이냐 그러면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우리가 말하는 공칭 주파수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이 지점 값이 왜 나오냐고 아까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으면 이게 순수한 100% 순동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길이에 의해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3.45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이 지점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은 결국은 이 코일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성과 길이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돌돌돌 말아주면 인덕턴스라는 게 생겨요. 코일이 생기면 요게 나오겠죠. 이게. 그쵸? 요 기울기가 급해지면 이게 많이 감아준 거예요. 편수가. 그럼 이거는 왜 생기냐? 이건 아까 뭐 생기냐 그러면 이게 요 자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틀립 지설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움직이면 지가 뭐가 되냐면 발전기가 돼요. 마이크가 돼버린다고 갑자기. 마이크는 지가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발전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발전기는 이쪽으로 다시 전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 발전이 많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실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공진점에서 보면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 움직이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역류를 갖다가 있잖아요. 확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확 커진다고 이렇게. 이거는 뭘 보여주냐? 얘의 공진점에서 운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역기전력이라고 그래요. 빼기 EMF. 역 반대로 흐르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 뭐냐?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말은 더 많이 움직인다는 말이고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 안 움직이는 거죠. 역류가 작아지는 거니까. 운동성을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들은 특정 주파수가 되면 확 움직이는 거야. 막. 제어도 안 되고. 이 폭이 뭐냐고 하면 바로 Q값이에요. Q값. 이게 폭이 넓을수록 제어가 잘 되는 거겠죠. 미친 듯이 안 움직이니까. 야, 적당히 해라. 이기는 거고. 이거는 막 그냥 망나니 같이 움직이는 그 주파수만 되면. 그래, 이 제어력을 보는, 그럼 이 저주파 특성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저주파 특성이 붕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좋겠죠. 근데 이거 쓰레기 같은 소리 나오는 건데, 저음은 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요렇게 되는 스피커일수록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음이 좀 더, 너무 많이 제어가 됐고, 적당히 제어가 된 거죠. 그래, 이거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재밌게도. 그래서 내가 뭐 하려다가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아, 예. 오케이. 그래. 고마워요. 그래서 이 역기전력이 생기면 있잖아요. 역기전력이 생기면 이 값은 이 원래 그 스피커가 갖고 있는 있잖아요. 이 특성을 볼 수가 없어요. 역기전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지금 막 흔들어가야 나오는 거니까. 이거 물리적인 그 커피턴스 양하고 뭐 이렉턴스 양하고 그 인덕턴스 양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지점이 된 점 뭐냐고 하면 요 지점이 이게 아까 역기전력에 영향을 안 미치는 요 최소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얘 갖고 있는 인덕턴스 때문에 생기는 거하고 커피턴스 생기는 거하고 거의 상쇄되는 100% 지점은 아니지만 요 영향을 안 만든 바로 그래도 제일 근사한 지점이라고 해서 여기를 봅니다. 저게 우리가 말하는 공칭 임피던스예요. 이게 6옴, 4옴, 8옴 이렇게. 이 지점을 아시겠죠? 역기전력이 들어가 버리면 저거는 운동성 때문에 생기는 모셔널 임피던스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정기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모셔널이 들어가 버리면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는 거죠.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는 그 뭐 공린주파수라 그러면 원래 공린주파수의 정의는 이게 복원력하고 구동력하고가 이게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스티프니스하고 질량하고 스프링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모셔널 임피던스라는 말은 지금 움직임에 의해서 발전이 이렇게 가지고 막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리적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상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인덕턴스도 이건 또 인덕턴스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인덕턴스 이것 때문에 코일 때문에 생기는 이것 상 영향도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원래는 여기가 되는 게 맞아요. 공린점이니까 공린점이 원래 그 용량성 리액턴스하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상쇄되는 지점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 왜? 모셔널 임피던스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게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스피커에는 저렇게 좀 그 진동학적인 개념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전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백 EMF는 이해가 가요. 발전기 이해가. 전기를 잠깐 배우잖아요. 근데 기계 하시는 사람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계쟁이들은 전기에 대해서는 안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전기 기계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백 EMF하고 이런 것들. 뭐 간단한 거지만 좀 그렇게 두 개 커플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스피커는 스피커이자 마이크예요. 여기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면 녹음 다 돼요. 랄랄랄라 하면 녹음 다 돼요. 스피커는 마이크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게 눌러주면 있잖아요. 압력에서 이게 전압이 있던 게 발전기. 그래서 뭐 집에 녹음기가 없다, 마이크가 없다. 그럼 이어폰 가지고 마이크 단에도 꽂고 노래하면 다 녹음 다 됩니다. 급할 때는. 물론 음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녹음 다 돼. 스피커는 이따만한 스피커도 있잖아요. 크게 지르면 녹음 다 돼요. 근데 마이크나 저런 것들은 굉장히 감도가 우수해가지고 녹음 잘 돼요. 하이 퀄리티. 그리고 내가 이어폰이 없다. 그러면 노래방 마이크 귀 2개 다 꽂고 있으면 소리 다 들려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 2개 있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들려 있으면 아주 아름다운 음악 들을 수 있어요. 급할 때는.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2개 딱 이렇게 밴드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마이크 2개 딱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이거에 대해 특정을 할 거예요. 자, 실습. 또 더 있나 뒤에? 네, TTA. 이거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게. 오늘 제가 A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물론 사운드 책도 있었어요, 예전에. 좀 더 편하게 자동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장비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환경이에요, 환경.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폰, 내가 쓰고 있는 파워앰프, 내가 쓰고 있는 무향 환경, 케이블, 특히 측정실의 환경이 있잖아요. 그게 잘 돼서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비가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아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정부 관련 센터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시험 성적서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절대 이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도 재면서 사운드식도 보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 된 클리피라는 장비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해요. 봐가지고 이게 그렇게 돼야 사실은 제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음향 조건 이런 것들을 맞추면 이거 하나 해도 굉장히 거의 한 90% 이상의 유사도가 나온 물리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조치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아무리 그 귀신 할아버지 같은 장비가 온다고 해도 그거는 좋은 결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얘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측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얘가 이건 에어컨 소리니까 빼고요. 이거는 반사음이니까 빼고요. 그런 기능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홈 노이즈가 들어오네. 전원 노이즈가 빼고요. 그런 기능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인장이 잘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이런 장비가 쓰시고요. 필요로 하시다. 인증 마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에 납품해야 될 같은 여기서 반드시 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제가 했지만 좀 대기업들 여기 와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익혀갖고 도입하려고 하는 100%는 모르겠어요. 어떨 줄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또 개발 프로세스가 빡빡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맡을 수 있는 굉장히 빡빡한 프로세스가 아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외에다가 무슨 자료를 내야 된다라든지 외국 바이오 자료를 내야 된다라든지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제가 똑같거든요. 사실 제일 나쁜 게는 나는 쟀는데 저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있잖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나는 THT가 3%라고 했는데 저쪽이 아니라 10%라고 그래. 도대체 내가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측정 데이터에 대한 이런 베리피케이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스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정이 있는 거거든요. 서로 데이터 공유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